근데 김 대표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지금 4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네. 건물을 강탈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네, 네. 예. 요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까 우병우 펀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네. 2011년에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예. 계속 진행을 하다가 공매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2013년 12월에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이 정강. 이 펀드를 만듭니다. 거기에 두산중공업하고 이 정강하고 또 하나의 키스톤이라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보증순, 키스톤. 이거 하고 세 개가 들어옵니다. 세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병우 정강이 10% 지분을 받는데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이 보통주를 받습니다. 보통주. 나머지는 들러리죠. 이 군인공제하고 키스톤은 들러리입니다. 우선주. 예. 그러면 10%가 다 장악하는 이 펀드의 실질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기가 10번씩 각하된 등기가 결국 구청에서 저희 집합 건물 토지대장의 명의가 빠져버립니다. 그걸 제가 구청에 7번 했어요. 정보 공개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판단해줘라. 이게 왜 우리 이름이 빠졌냐. 7번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저희 명의가 빠진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황당한 정말 국민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기 집 순서, 집 문서의 순서가 제가 언제 집을 샀으면 예를 들어 이제 구 선생님이 집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샀으면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그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였다는. 네,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게 등기부등본. 네네, 그 자체가 저희 사건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법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서초구청이 제일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 등기했던 법원, 네.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삭제할 수 있나요? 정말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 기자 생활 예, 26년이 예. 넘어가는데 등기부등본의 소유 기록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토지대장하고 예. 구청의 토지대장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예. 저희 명의가 완전히 삭제돼요. 어느 순간. 그게 13년경. 아니 14년. 원래 그 땅을 매입을 저희가 시선 했죠. 바로 세운 네네. 명의로 하셨고 네네. 그리고 다도 등기도 그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이제 매입하셨을 때는 그 등기가 그대로 그 등록이 됐는지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돼 있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사실은 그 맞- 삭제된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우병우 펀드는 얼마의 수익을 얻었을까요? 추정을 해보자면 10%의 지분이었다고 한다면 1,680억 원의 매매를 했는데요. 예. 당시 저희가 2011년 5월에 감정평가한 게 2,630억이 됐습니다. 그럼 1,000억의 차이로 이 다운이 된 거죠. 가격이. 그 순간 이 저희 건물을 1,680억에 매입하는 순간 1,000억 원의 이익을 이미 챙기고 간 것입니다. 예, 본인들은 공매도 그 신탁사에서 공매를 몇 차례 그냥 인위적으로 해버려서 10%, 20%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1,000억을 다운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1,000억을 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80억에 매매를 하고 몇 년 14년도에 등기가 되고 그 등기가 그다음에 19년에 다시 파는데 2,040억에 팔아서 한 300억. 그리고 작년에 또 팝니다. 소유권 이전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때 3,080억에 매매를 했으니까 1,400억 정도의 지금 이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우병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몇 프로 그 당시에 지분 그 10%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서 이거를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조사 안 하고 있고 당시에도 조사 안 했고요. 예. 두산도 마찬가지로 조사 안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 선배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직무유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제가 실제로 너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검찰에. 예, 고소하면 고소장 찾아가라 그랬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흥미로운 게 예. 이런 거대 부동산 사건에서 두 명의 검찰직 고위 간부들이 전직 간부들이 연루됐다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네. 이 이익을 다투는 이 맞습니다. 부동산 사업에서 박영수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우병우라고 하는 분, 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네. 칼잡이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 이전 투구의 부동산 사업에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정관들의 어떤 실체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재심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1년도에 그 대출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신용공여 대출 약정서에 의해서 대출을 하나은행이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우리은행하고 11년도에. 이게 다 대장동 사업에 예. 등장하는 은행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 사건하고 그 지금 대장동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은행들이 다 공통됩니다. 아주 뭐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11년 5월 30일 날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그거를 저는 당시에 수수료를 11억을 미리 냈어요. 선불로 미리 냈어요. 근데 다음 날 두산중공업한테 이 채권을 대출 채권을 바로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걸 가지고 3일 후에 공매가 진행돼 버렸어요. 당시에 소송할 때는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 하나은행이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저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채무 불이행됐다 이거로만 소송을 했어요. 저희는 아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거를 이제 다퉈왔는데 지금의 재심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당시에 채무 불이행이 안 됐다. 전에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그러니까 대출금을 받았다. 네, 이건 그래서 거죠? 예, 채무가 다 변제됐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전에 재판은 저희가 채무 불이행 됐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다 판단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를 해서 분양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신탁이 종료됐고 무효됐고 이 부분 또 세 번째는 등기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증거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증거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예. 뭐 1심 재판부는 재심 1심 재판부는 네네. 뭐 증거가 방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법정에서 1심 재판부 판사님은 재심을 열고 변론에 들어갑니다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의 그 냈던 증거들이 충분하고 방대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변론기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판결 선고할 때 전에 사건에서 판단된 게 지금 1심, 2심, 2심에서 똑같이 판단됐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2심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2심으로 이송하겠다. 예, 기각시킨 게 아닙니다. 저희의 이 재심에 대해서 예. 그렇게 2심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2심에서부터는 또 기각이 됩니다. 2심 판사는 또 제가 잠깐만 에피소드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그때 기자분들도 방청석에 다 있었습니다. 예. 가서 직접 들었는데 그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효의 공매고 이렇게 해서 강탈을 당하셨고 예, 저희가 참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저의 조부께서 지금 국립묘지 계세요. 6.25 때 돌아가셔갖고 예, 지금 국립현충원에 계십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저는 국가를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강탈당했다. 이것도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의견을 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내서 판사가 네, 조부께서 국립 연천원에 계신다는 것도 저희가 봤고 예, 이 부분까지도 제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방청객으로 있던 기자분들이 다 나와서 저랑 예, 호흡하셨죠. 잘 될 거라고. 네네.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판사가 법률 뭐 잘하겠다는 거는 말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 개인적인 조부 얘기 국립 현충원까지 얘기하시니까 참 대표님의 억울함을 이제 좀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굉장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판결을 기다렸었죠. 근데 그냥 선고 때는 기각시키죠. 그게 또 여기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이 판사가 전에 어떤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박상옥이라고 있어요, 대법관. 박상욱. 예, 옥. 예, 예. 대법관. 그 양반은 또 법무부 박종철 사건에 네,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던 네, 그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을 맞습니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박상옥 대법관이 또 산호의 박영수의 아주 절친 동생이에요. 이 양반이 2년 동안 또 대법에 있던 형사 사건을 제가 이제 18년, 19년에 고소한 그 형사 사건을 퇴임 일주일 전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등법원의 판사는 이 양반의 그런 거를 뭐 이제 좋게 변호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박상옥 대법관이 그걸 기각시키고 그 자료를 상대편에서 이 법원에 냅니다. 참고하라고. 그리고 기각돼 버렸어요. 예. 아, 그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예. 그 박상욱 대법관은 박종철 사건이 있었을 때,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말석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 대법관입니다. 네. 예.